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 마지막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인사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마지막 질문이 제가 이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없는가? 네. 라는 질문을 여쭤봤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 예. 내놓는 걸로 하죠. 예. 예.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으로 그 정치적인 지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희는 그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가? 잘못이 없다기보다도요. 예. 그런 표현보다도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안보나 민생 같은 데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협치가 협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사드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드 배치의 보류라든가 또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안보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제를 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대안도 분명히 내놔서 진정으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나갈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냥 묻지마 통과, 닥치고 통과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 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도 이것을 그냥 밀어놓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는 식의 결정은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다 두 나라 다 놓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정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정 불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고 잘못하면 국정 바탄에 지뢰를 싣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고 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그럼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이 되시면 네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네네. 예.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였습니다. 노르가즘입니다. 노르가즘. 최근에 나온 제목 중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모 씨도 있었어요. 노모 씨. 자비는 없다. 어울리는 제목이고. 예. 노인과 바다를 거쳐 최근에 노르가즘이 왜냐면 이 코너는 시작만 하면 제목이 오거든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평하신 많은 사건이. 예. 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그렇죠.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예. 그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시켜서 지시를 해서 했대요. 예.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예. 케어해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그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왔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예.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된 게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뭐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믿을 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예. 이 정부는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구조상.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뭐 그 정치 지망생 그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 후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1호. 그렇죠. 예. 30대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 옆에 그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그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 뭐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년 그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전 뭐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침소봉대하거나.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예. 뭐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예.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뭐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인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력거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네.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또 있습니다. 새 소식이. 이해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바른정당에. 예, 오래간만에 그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예. 지금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비정상적인 보수가 네. 또 이 보수연하는 정당의 정상에 오르려고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요? 예, 그렇죠. 여하튼 저는 뭐 이해운 후보의 당선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뭐 오랫동안 그 인연이 많고. 가까이서 보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드문 영역이 진정한 보수거든요. 예. 예. 가짜 보수는 넘쳐 흐르는데, 뭐 유승민 그 전 후보도 그랬지만은 좀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낡은 보수, 그 보수라고 보기 힘든 극우 반동, 그런 수구 세력들을 뭐 세탁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그 분해가 재조립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다시 보수를 재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새롭게 보수를 갖다가 중흥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인지도에서 앞서는 건 사실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100%죠. 예, 불행해도 100%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는 극과 극이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워야죠. 정말로 심하게 싸울 것이다. 두 당이. 사안별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이해운 그 대표가 그 당선 직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라고 해서 또 보수라고 해서 눈 감고 함께 하지 않겠다. 사안마다 네.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를 보고서 입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달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운 의원과, 바른정당과 진보정당이 이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지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정당이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대화는 되거든요. 합리적인 대화는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안보는 보수, 경제는 뭐 개혁 이렇게 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거예요. 다만 네,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이제 이해운 대표 같은 분의 이제 특징이 뭔가면은 안보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종북은 안보가 아니다. 종북몰이는 예. 그건 선을 긋거든요. 빨갱이 몰이는 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대화가 가능한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방금 전 소위 이제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당 내부에 자세히 밝히자. 동시에 문준영 씨 사건도 이번에 같이 밝히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정치적 해법을 그렇게 내놨어요. 예,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란 거는 검찰이 예.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 가지고 이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 씌운 거 혐의인데 이게 특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버려둬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예. 지금 더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국민의당이 스스로 예. 스스로 조사를 해서 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라면은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더 연루됐는지 그리고 이 당사자가 지금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걸 갖다가 신빙성을 검토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웬 특검입니까? 보통은 거꾸로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고 미진한 부분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 자서전에 의하면 바른정당 출범 초기에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래서 공방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법하다고 보십니까? 예, 홍준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관련되고 접촉한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반기문 후보가 완전히 이 내려놓기 전에 상황 예, 이럴 때 보면은 상당수의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떠날 준비를 갖다가 1진, 2진, 3진 이러면서 떠날 준비를 이삿짐 거의 다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 충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합류하겠다 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순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타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정병국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제 품성이라든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서전에 이거를 소위 뻥을 칠 분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책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책에다가 기록에 남는 거짓말을 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상 주변에서도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 요게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가능성. 근데 이제 그 책 내용도 측근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측근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측근이 아니다. 그런 거겠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다른 말인데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측근이 아니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아직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역외 탈세 5천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궁무진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탐사도 못 해본 그런 앞으로 조사,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역외 탈세를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정도의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5천억 정도를 역외 탈세했던 것을 신고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치면 그럼 비자금을 합법화해 주는 창구로 국세청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국세청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자금 전체를 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세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예. 신고하면은 이제 그 면제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신고하는 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국세청이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면은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의 밑바탕에는 당신은 이제 최순실 정유라 지원 건으로 삼성과 그 청와대 간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정유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뭐 기타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딜 속의 일부였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혹의 정체인 것 같아요. 뭐 삼성에서 국민연금 합병 문제, 예. 그 국민연금 관련 주식 합병 문제라거나 삼성중공업 문제라거나 아니면 SK에서 그 동생을 꺼내는 문제라거나 예.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면세점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원, 정말 치명적인 그런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대가로다가 금전적 지원을 갖다가 예. 본질적으로는 뇌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지원을 갖다가 받았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금액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 삼성 관련 뉴스들은요 보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신기하죠. 예. 예, 뭐 보도되는 그 통로에 이제 그쪽 삼성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이트키퍼가 따로 있는 건지 잘 안 됩니다 보면 사실 요런 건들은. 자, 영장 기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가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마을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좀 바꿨거든요. 그 말을 바꿔서 예, 별것도 아닌 말인데 이렇게 막 터지는. 말을 바꿨죠. 그래서 말 바꾸는 것에 관해서 말을 바꿨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이 이제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거다라는 그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을 갖다가 정윤아 씨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 그 삼성이 이제 준 말, 뇌물로 준 말의 이름들이 드러나니까 그 말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전혀 딴 데서 딴 말이 오는 그렇죠. 식으로 식으로 했지만 그 블라디미르 등 말 두 마리가 예. 결국에는 삼성 거였다라는 예. 그 정황에 대해서 새로운 진술을 했고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저거는 정유라 씨가 자기 의뢰인이 말 잘못한 거다. 예. 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뇌물을 주고받았고 여기에 그 공모를 한 예. 그 과정에 공모한 당사자가 정유라다.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예. 이 논리를 좀 보강하는 정황 내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찰 측에서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 관련은 영장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과거도 뭐 그렇고. 지금 뭐 증인들도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다 사인까지 했던 자기 진술서를 갖다가 그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희한한 증인들이에요. 이 진술을 본인이 하셨습니까? 예. 사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고 증인은 몇 년 며칠 태어났습니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법부에 증언하러 나오긴 나와요. 네. 나와서 이렇게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재벌 사건도 많은데 나오면 뭘 말합니다. 뭐라도 아니다 기다. 근데 이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삼성은 사법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법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로. 처음 있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예. 삼성 관련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 거. 광고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언론도 참 안타깝게 영향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법정을 모독하는 거라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자기가 쓴 것도
이거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검찰이 물어봐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언할 때 침묵해도 되잖아요. 혹은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증인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증인은 증인입니까? 이거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침묵.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런 대응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이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용 씨를 보호하려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욕을 먹든 어쨌든 법정을 모독하는 것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용 부회장만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모든 언론이 질타해야 되는데 우리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만. 뉴스 공장의 존재 가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어제 JTBC에서 김경준 씨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지난 10여 년 이상 묻혀있던 사안인데, 네. 묻혀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기억하는 사안이죠. 네.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비리나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 박 정권이 나서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는데 여러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비리 의혹들 또 주요 정책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상규명이라거나 또는 이제 진실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이 김경준 씨 입을 통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JTBC가 한 번 보도하고 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요 분야는, 대표님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정의당도 당대표가 곧 선출되죠? 예, 그렇죠.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좋은 분이 될 겁니다. 유일하게 비겁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자, 해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소장님. 해원 지난주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네. 김어준 총수가 배가 운동을 한 다음에 얼마나 늘었냐. 네. 한 달 동안 12명. 일주일에 3명씩. 그만큼 가입이 이 돈 내고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은 차 타고 다니면서 듣잖아요. 예. 이제 차 타고 내려서 사무실까지 가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어렵게 정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태인 연구소라고 했으면 그나마. 그렇죠. 그럼 정태인 쳐보는데. 그러니까요. 칼폴라니? 근데 정태인 영사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나와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구소 이름을 정태인 연구소로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일단 하지 무료 가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 보려고 그러면 돈 내라고. 근데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렇지 않답니까? 예. 인터넷에 보면 다 뜨거든요, 여기에. 근데 얼마죠 이게? 예,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려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출자금을 안 내면, 의결권이 없는 거죠. 의결권이 없다. 예. 이건 조합원에 가면 전체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돈을 의결을 좀 더 내야 되겠네요. 10,000원이 아니라. 예, 출자금이,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을 내고 이제 10만 원. 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듭니까? 보통은 요새는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의결권주죠. 우선주처럼 10,000원짜리 있답니다. 10,000원짜리 무의결권 있으니까 10만 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000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한 달만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 달 남에 해봤는데 큰 재미가 없으면 여기 방송에서 소장님 나오실 때 문자로 욕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50일 좀 안 됐죠? 49일 만에 예.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했대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장관들이 안 장관이 되면서. 없으니까 이게 2달 가까이 국무회의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예,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50일이면 1년에 7분의 1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35분의 1 지난 거죠. 예. 예. 아니, 이제 35분에 34 남았습니다.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건 네, 뭐, 원래는 취임하기 전에 뭐 한 2-3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장관들 임명하고 비서관들 임명하는데 이번엔 뭐, 이 취임 기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공존한 듯한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아니요. 뭐, 공존했어요. 한 일이 너무 많은 거 일이 같아요. 너무 많지만 예. 예, 국무회의를 처음 했다고 하니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자, 오늘 하실 얘기는 그러면 장관들이 초반에 어떻게 했나 그중에서 뭐 경제 분야도 얘기하실 것 같고 네, 경제는 지금 가장 김현미 장관 예. 닥친 일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마치 새로운 정부를 시험을 해보듯이 1억이 올라간 데도 있어요. 호가가. 널뛰게 했죠. 예. 예. 보통 정부 초기에 눈치 보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부동산 주기하고도 겹치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예, 말하자면 간을 보고 있는데. 네, 찔러보는 거죠. 예,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예, 일단 감동적인- 취임사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취임사가 이제 통계를 보여주면서 네. 이건 투기지. 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집 살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 국토부 장관이 다 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상 이 업자들의 편에 선 논리가 아닌가 싶은 논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네. 공급을 늘린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왕창 물려가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야, 얘들이 부동산 가격 잡을 이 의지가 없구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 공산품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이미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한 가구당 한 집이 돌아갈 만큼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건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3명이 한 가구라고 치면 한 1,700만 정도가 네. 가구가 있는데 있어요, 집이. 그 정도 이상. 예, 근데 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가 187만 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750만 채를 187만 명이 갖고 있는 거죠. 10%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4채 내지 5채를 평균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소득 신고한 사람은 4만 8천 명이에요. 187만 명이 4채 내지 5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4만 8천 명만 세를 줬다고 신고한 거예요. 예. 나머지 뭐예요, 너희들이가. 신고하지 않거나 실거주한다고 뻥을 치거나 네. 한 그런 사람이 거죠. 근데 4군데 5군데 동시에 사는 건 좀 불가능해요. 선호공 정도 되면 되죠. 그게 이렇게 이제 분신술로. 예, 뭐 별장을 너도 군대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거고 전부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게 다 투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보통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공급을 늘려주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편이죠. 네. 근데 분명히 김현미 장관이 이건 수요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투기 수요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투기가 잡힐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처음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도 처음 봐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토부 장관은 언제나 공급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네. 국토부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이 장관을 해야 돼요. 갑자기 점프.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강경화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이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그런 인기를 누릴 만한 초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명령만 가지고도. 네. 근데 남성 장관들은 꼭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나서 마치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듯이 정책을 내놓는데 한참 있다가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 이해관계를 다 듣고 요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배려해주고 하다 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결국 변하는 게 없는 예.
그렇게 그럼 되는 애들이 경우가 다 또 많아요.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네.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거든요. 행정명령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사회부처는 다 여성 장관으로 으로 다 바꿔버리고 싶으세요? 예. 지금 아까운 분이 장관 하실 분이 비서관으로 갔어요. 은수미. 노동부. 은수미 전 예, 의원이요. 저는 그 은수미 그때 옛날에 박사일 때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동 분야의 최고수죠, 최고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노동 문제의 70%래요. 아.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호기롭게 장관해라 너. 이랬는데. 아니면 임명권을 먼저 가진 다음에 얘기하세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임명권도 없어서 장관이라 너 그러면 뭐 장관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하기는 은수미 비서관이 이제는. 예.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조국 수석한테 국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둘이 너 이렇게 은수미한테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분이 친구랍니까? 동기죠, 동기. 그렇군요. 산호맹의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저도 여성 장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여성 장관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왔던 관계들 때문에 그 관계들을 일정 정도 계속 배려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 장관들이 훨씬 직관적이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다이렉트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은 여성스러워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국방부, 구미에서 국방부 장관을 여성으로 계속 임명해 나가는 추세란 말이죠.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군의 경력이 없어요. 예, 경력이 있기가 어렵죠, 좀. 네. 네. 군의 경력이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해군 중령이었던가요?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회계사 출신도 있어요. 근데 회계사가 하면 좋겠네요. 왜냐면 군에는 방산비리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계사가 보면 다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근데 그런 여성 국방장관을 자꾸 임명하는 이유가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상징적인 조치였는데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 장관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김현미 장관 하는 거 봐도 그렇고. 밖에서 우리 정 PD가 김어준 내각에서 은수미 비서관을 노동부 장관으로 넣었었는데. 제가 임명할게요, 그러면. 예, 정권을 잡으십시오. 저한테 그러지 말고. 저희 PD들한테 방송국 다 나눠줬거든요, 미리. 벌써? 벌써 1월 달에 다 나눠줬어요, 제가. 방송 2개씩 나눠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실제로 한 조치가 시장의 메시지로 전달돼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떴다방 같은 것들은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하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김 장관이 26일 날 한 일은 뭐냐면 동대문 휘경동에 있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취임사에서.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러 청년 임대주택에 간 겁니다.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보통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도 좋고 가격이 올라가서 경기를 살린다 뭐 이런 게 있는 항상 거죠. 그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임대주택 늘리겠다는 얘기는 또 장관이 다 했어요. 고급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첫 번째 방문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년에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투기는 잡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합니다. 실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 본인이 부동산 문제로 스스로 자기 집 문제로 뭐 대부분의 생활인들이 그렇지만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얘기를 본인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한 채가 그렇죠. 있거나 없는 사람은 정말 고생을 하는데. 있어도 한 채도 어렵고요. 제가 경제학자라고 괜히 집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차여사한테 아주 고통. 경제학자가 돈 버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네, 경제학자들 중에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2명밖에 없어요. 그래. 리카도하고 케인즈 두 사람밖에 없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예. 오늘 잡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보죠.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간담회를 했잖아요. 재벌들을 만났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공정하게만 하는지 내가 감시하겠다. 예, 삼성 권오현 부회장이 한 얘기가 재밌는데 서로 굉장히 얘기가 다른 줄 알았는데 이제 이해도 했다. 만나서. 그런 정도 얘기고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동시 채찍도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옛날에는 그 복잡한 기업지배 구조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재벌의 내부 거래 잡겠다는 거거든요. 내부 거래를 잡겠다.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 만들어서 막 키워주는 거 몰아주기, 또 하나는 외부 갑질, 하청에 대해서 잡겠다. 그래서 현대 위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하는 걸 무조건 찬성입니다, 사실은. 자, 재벌 총수가 공정위원장한테 찬성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정태인 소장님의 칼플란이 가입하시고요.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2부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 마지막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인사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마지막 질문이 제가 이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없는가? 네. 라는 질문을 여쭤봤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 예. 내놓는 걸로 하죠. 예. 예.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으로 그 정치적인 지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희는 그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그래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가? 잘못이 없다기보다도요. 예. 그런 표현보다도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안보나 민생 같은 데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협치가 협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사드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드 배치의 보류라든가 또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안보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제를 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대안도 분명히 내놔서 진정으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나갈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냥 묻지마 통과, 닥치고 통과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 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도 이것을 그냥 밀어놓고 소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또 있습니다. 새 소식이. 이해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바른정당에. 예, 오래간만에 그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예.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비정상적인 보수가 또 이 보수 연하는 정당의 정상에 오르려고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요? 예, 그렇죠. 여하튼 저는 이혜원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 인연이 많고. 가까이서 보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드문 영역이 진정한 보수거든요. 예. 가짜 보수는 넘쳐 흐르는데, 유승민 전 후보도 그랬지만은 좀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낡은 보수, 그 보수라고 보기 힘든 극우 반동, 그런 수구 세력들을 뭐 세탁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그 분해가 재조립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는 다시 보수를 재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새롭게 보수를 갖다가 중흥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인지도에서 앞선 건 사실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100%죠. 예, 불행해도 100%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는 극과 극이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워야죠. 정말로 심하게 싸울 것이다. 두 당이 사안별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이해운 그 대표가 그 당선 직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라고 해서 또 보수라고 해서 눈 감고 함께 하지 않겠다. 사안마다 네.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를 보고서 입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달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운 의원과 바른정당과 진보정당이 이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지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정당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네. 케어해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그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봤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네.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뭐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믿을 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네. 이 정부는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네.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구조상.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를 정치 지망생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 후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1호. 그렇죠. 예. 30대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 옆에 그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그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예,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 뭐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년 그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전 뭐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없는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예. 뭐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뭐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인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로권.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는 식의 결정은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다 두 나라 다 놓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정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정 불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고 잘못하면 국정 바탕에 지뢰를 싣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제거하고 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그럼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이 되시면 네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네네. 예.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후보였습니다. 노르가즘입니다. 노르가즘. 최근에 나온 제목 중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모 씨도 있었어요. 노모 씨. 자비는 없다. 어울리는 제목이고. 예. 노인과 바다를 거쳐 최근에 노르가즘이 왜냐면 이 코너는 시작만 하면 제목이 오거든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평하신 만한 사건이. 네. 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그렇죠.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네.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네.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시켜서 지시를 해서 했다. 네.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